도시를 걷다 보면 정류장은 늘 같은 자리에 있고 버스는 늘 같은 길을 따라 오고 갑니다. 우리는 버스를 탈 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버스를 탄다는 건 여러 번 멈추고 여러 번 기다리고 여러 번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하여 저상버스라는 조금은 특별한 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낮추고 계단을 없애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든 버스, 저상버스입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도 유모차를 끄는 사람도 몸이 불편한 사람도 조금은 덜 망설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버스입니다. 부산시는 2004년부터 도입을 시작해 2025년 6월 기준 도입률은 약 69.7%. 시내를 달리는 버스 10대 가운데 6대 이상이 저상버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이 버스 앞에서 멈춥니다. 모두를 위한 버스. 저상버스는 진정 모두를 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과 함께 직접 저상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상버스를 타보려는 홍연재 씨. 버스가 멈춰서지만 탑승을 시도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이어집니다. 자동 리프트가 내려오지만 작동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실습을 직접 해야 되는데 실습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러는 게 서툴러. 저상버스가 있어도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을 돕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기사님들도 있습니다. 나는 미안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이걸 계속 하면 되는데 차가 계속 오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지만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승객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결국 한 정거장을 더 가서야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단 몇 분의 시간이지만 결국 이 시간은 연재 씨에게 버스를 타기까지 넘어야 할 또 다른 문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성희철 씨가 저상버스를 타는 과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저상버스를 예약했지만 실제로 도착한 버스는 일반 버스였습니다. 새로 고침? 뒤에 밑에 있어요. 할 수 없이 버스를 떠나보내고 다시 어플을 확인하며 다음 버스를 기다립니다. 우리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앱에 오류들이 상당히 많이 떤다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했는데 기사님께서는 안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앱의 정비나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필요하고, 장애인 당사자랑 버스 운송사업 조합하고 이런 앱과 관련한 관계자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가장 정류소에서 손쉽게 이제 이 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연구라든지 논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 앱을 개선하거나 개발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예약한 저상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하나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버스 안에서도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눌러야지. 기사님 대신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하고 나서야 버스는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상버스에서 내리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에 튀어나온 연석이 승하차를 가로막습니다. 결국 버스는 조금 더 이동한 뒤에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버스 안에서 휠체어를 고정하고 있던 고리를 풀어야 합니다. 이어 안전벨트와 고정 장치를 하나씩 해제합니다. 휠체어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는 많은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거의 유일한 이동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지하철만으로는 닿지 않는 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 지원 차량인 두리발도 예약이 필요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불편함을 알면서도 다시 이 버스를 선택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저상버스의 현실. 그렇다면 실제 이용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전동 휠체어는 특히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을 잘못하면 사람 발을 밟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근데 모두가 당연히 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걸린 건데, 이렇게 약간 뭐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뇌성마비 장애 같은 경우는 이 겁이 날 때는 좀 몸이 자신과는 다르게 불수의근처럼 경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리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버스가 이렇게 휠체어 태워주려고 가까이 오면은 이제 가로수랑 그 버스 머리랑 부딪히는 거예요. 차가 끊길 것 같이 약간 아슬아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동 휠체어도 약간 예를 들어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 내리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쏠리다 보면은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수동 휠체어는 그냥 힘이 없는 휠체어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들리고 막, 그래서 더 위험하고요. 승객분들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가주시고, 기사님들도 좀 전동 휠체어나 이런 데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또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 교육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안전벨트 하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리프트 고장났을 때 약간 대처법 같은 것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인도에 턱이 있을 때는 좀 다른 데서 내렸는데, 물론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 더 이제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이 뭐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도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광주는 버스보다 먼저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부터 바꿨습니다. 정류장과 인도의 높이를 맞추고 휠체어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류장 구조를 새로 설계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부터 멈추지 않아도 되는 이동. 2017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69곳이 바뀌었습니다. 대전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위즈온 협동조합. IT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이 모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가게 입구의 경사로 여부를 안내하는 위슬로, 이동과 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위버스, 일상 속 작은 불편들을 스스로 해결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IT 회사인 위준협동조합에서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오영진이라고 합니다.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들이 모여서 좀 우리의 일자리를 좀 스스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된 IT 회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장애나 사회 문제를 좀 IT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작하게 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위버스에도 지하철과 버스 환승, 그리고 버스와 버스 간의 환승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요. 휠체어 가기 편한 경로로 안내하는 내비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확대되어 있고, 자기가 탑승하고 싶은 버스를 지정해서 탑승 요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버스 기사님께 어느 정류장에서 타고 어느 정류장에 또 하차할 건지에 대한 정보가 버스 기사님께 이제 안내 메시지로 날아가게 되고요.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안내 방송이 버스 내부에서 나와서 승객분들에게 이제 사전 양해를 이제 구어하고, 그래서 좀 단순한 솔루션이긴 하지만 좀 다양한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드는 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관계들을 만들면 이제 좀 다양한 장애인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있지 않을까? 이제 버스가 전체가 저상버스로 좀 바꿔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상버스가 운영하기 이제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단순한 어플이지만 인식 개선들도 이제 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정책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점진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는 왜 이런 변화를 만들기 어려울까요? 부산은 산복도로와 구릉지가 많습니다. 버스가 수평으로 설 수 있는 정류소를 만들기 어렵고, 해안선을 따라 난 곡선 도로에서는 도보 폭이 좁아 정류소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공학과 황진욱 교수는 부산의 지형적 한계와 해결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의 지형 구조가 저상버스 운행에 미치는 제약은 첫 번째로는 일단 산복도로, 그 다음에 구릉지 이런 것들이 부산 지형을 대표하는 특성인데, 아무래도 경사가 굉장히 심하거나 변화가 심한 구간에서는 표준적인 기준에 따라서 차체가 기울어지고 리프트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평적인 그 단차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탑승하기 굉장히 힘들고, 아무래도 해안선을 따라서 도로가 나거나 아니면은 원도심 같은 경우는 보도가 굉장히 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리프트를 타고 휠체어가 탑승할 충분한 여유 폭이 안 나온다는 점이 지형적인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변화는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들을 선별해서 이제 그 동선에 맞춘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들 통행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그 목적지와 이제 주거지를 이어주는 버스 노선들이 있을 텐데, 그 노선들을 선정하고 그 노선에 포함된 정류소들만큼은 저상버스 규격에 맞춰서 보도 인프라를 정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석 높이가 다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맞춰서 자동으로 이제 정밀 정차를 지원할 수 있는 닐링 시스템이 도입된다든지,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걸 교통약자용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교통약자 관점에서 이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좀 높이는
정책과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교육받고, 일하고, 병원에 가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동에서 시작됩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권리도 누릴 수 없습니다. 가파른 정류장의 단차를 낮추고 산복도로에서도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예약 시스템의 오류를 줄여 기다림을 불안이 아닌 확신으로 바꾸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버스 안에서의 몇 분을 지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동 과정으로 이해하는 시민의 인식 변화. 부산의 저상버스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항상 곁에 있는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다가가기가 쉽고 너나 할 것 없이 동등한 인격체로 이렇게 보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21살인데 지금 환경이 이렇게 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버스나 여러 이렇게 교통수단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했을 때는 더 나은 환경으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인구 중에 고령자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장애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애라는 것들이 좀 배척하거나 멀리 둘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일일 수도 좀 함께 어우러서 사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한 환경은 결국 모두가 편한 환경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에 달려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식도, 제도도, 도시도 함께 달려야 할 때입니다.